디셈버가 퍼터 어드레스가 희한하잖아요. 왜 이렇게 올릴까요, 얘를? 왼쪽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스파인 앵글이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볼하고 이 홀컵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디셈버가 왜 길게 했을까요, 퍼터를?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으면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가 정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오픈을 서서 임팩트 픽스면 왼쪽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오픈해서 픽스를 하면 왼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놓고 그냥 팔꿈치만 접었다가 피면 정말로 왼팔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 팔뚝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로 왼쪽 어깨에서 왼팔과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직계 그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이 팔뚝이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수들이 가장 미스하는 정렬 부분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려면 그럼 이 정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팔뚝하고 얘가.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으면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셜이라고 해서 바디는 오픈 스탠스를 포함하여 픽스 위치로 움직인대요. 일반적인 건 스탠스가 타깃 라인하고 평행이지만 요 스페셜 같은 경우는 바디를 오픈 스탠스로 놓고 임팩트 픽스를 한대요. 그리고 손은 어드레스 상태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레그 로딩과 푸시 스트로크, 자유로운 팔로 스로를 장려한대요. 이거는 어느 거에 유리할까요? 스윙을 했을 때. 이 패턴을 쓰는 어드레스. 네, 퍼팅. 첫 번째 거는 임팩트 픽스잖아요. 이건 어드레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려요. 저기 있는 걸 따라가 보면 바디는 오픈 스탠스 라인을 포함해 픽스 위치래요. 오픈을 서서 임팩트 픽스면 왼쪽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오픈해서 픽스를 하면 왼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놓고 그냥 팔꿈치만 접었다가 피면 정말로 왼팔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 팔뚝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로 왼쪽 어깨에서 왼팔과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퍼터 스트로크를 할 때 어깨 정렬이 스퀘어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살짝 오픈이 유리할까요? 오픈이 유리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어깨 정렬을 스퀘어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이거 우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퍼터 스트로크를 약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괜히 유행 타는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의 장점은 있겠죠. 뭐냐면 내 정렬을 조금 더 잘 맞췄다는 장점? 타겟 라인하고 골반 스퀘어, 스탠스 라인 스퀘어, 어깨 라인을 스퀘어로 썼다는 이런 뭐 정렬에 대한 좀 믿음?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14개 있는 백석의 14개의 클럽은 다 동일하잖아요. 얘도 임팩트 순간 가장 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을 이용해서 얘를 가장 길게 쓰려면 왼쪽이 높아지고 열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퍼터 스트로크, 이 사람이 아마 벤크레이쇼 같은데 이 사람은 한번 퍼터 스트로크를 봐보죠. 어떻게 돼 있네? 스탠스나 이런 게 오픈 아닌가요? 몸은 픽스예요. 임팩트 픽스 상태에 놓고 얘도 픽스고 그냥 여기서 제일 간단한 푸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근데 왼쪽이 상당히 높잖아요. 퍼터가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맞아야 되느냐.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근데 대부분 올라가면서 맞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퍼터가 이렇게 놓고 왼쪽이 길고 이것도 작지만 원심력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작은 원심력이면 이 클럽 헤드는 항상 손이나 내 몸보다는 뒤따라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클럽 헤드가 내 손이나 몸보다 뒤따라오면 이 클럽 샤프트의 기울기가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 명언에서 어디 맞냐는 거예요. 위에 맞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여기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브루스 케카 퍼터래요. 여기 있죠? 요건 타이거죠. 이것도 위에 있잖아요. 이게 필 미켈슨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백스트로크 했죠? 얘도 기울어져 있어요. 샤프트가. 근데 직계 그립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직계 그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골핑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퍼터건 아이언이건 드라이버건 오른 팔뚝을 클럽 샤프트랑 같은 면에 이렇게 맞추는 거겠죠. 그러면은
퍼터 스트로크 이 라이 앵글이 가장 업라이트하죠. 그럼 이 팔뚝이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수들이 가장 미스하는 정렬 부분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려면 그럼 이 정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팔뚝하고 얘가.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으면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해서 직계를 할 때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리면 얘도 같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팔뚝의 연장선만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럼 이게 골핑 머신 따르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에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둘이 그러니까 얘가 길고 얘가 가까워지면 이게 90도에 가깝죠? 그럼 얘를 맞추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스트로크 중에 푸시 스트로크라고 있죠.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거. 근데 내가 스퀘어 정렬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팔뚝이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편한 거지. 최영주 프로님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시도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바깥으로 나가요. 팔뚝의 움직임이. 그렇죠. 얘를 이렇게 스퀘어 할 때까지 이렇게 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벨리퍼터가 벨리퍼터 하면 이게 스퀘어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리고 디셈보가 퍼터 어드레스가 희한하잖아요. 왜 이렇게 올릴까요,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 디셈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왼쪽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디셈버가 그렇게 어색하게 보이는 게 얘를 높이고 스탠스만 이렇게 벌어지면 괜찮은데 스퀘어 스탠스를 쓰고 얘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냥. 이 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쇼퍼터 탭거리에 있는 거를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탭거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선도 이쪽 앞쪽이 보이는 게 상당히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아버리면 이쪽이 막히니까. 그래서 골핑 머신은 머리 위치를 뒤에 두래요. 공보다 뒤에. 왜냐면 로 포인트가 퍼터 같은 경우는 볼 위치가 로 포인트에 가장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파인 앵글 자체가 왼쪽을 높이면 스파인 앵글이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볼하고 이 홀컵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디셈버가 왜 길게 했을까요? 퍼터를.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으면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가 정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퍼터 사면 무조건 다 라이 앵글을 업라이트하게 바꾸거든요. 저는 78도로 맞춰요. 77도, 78도? 근데 이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78도 이상이면은 이거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얘가 이렇게 90도에 가까울수록 얘는 정말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덕 프로님이나 이거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넥 부분을. 가까이 있으면 얘가 90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말로 시계 추첨이 이게 직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 디셈버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생각보다 이렇게 먼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을 조금 더 내 몸에서 멀리 이렇게 뻗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검은 선이 여기에 맞겠죠. 손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데 그럼 얘가 낫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뻗어주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라인을 지키면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동이 없는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플레인 앵글이라고 골핑 머신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빨간 선, 이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겨드랑이 선상에 이렇게 플레인 앵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거죠. 위로 뒤로 빠지고 상체를 숙인 각도를 유지하고 위로 뒤로 빠지면 이 라인을 따라서 위로 뒤로 갔다가 밑으로 내올 때는 밑으로 오고 바깥으로 내려가야지 이 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플레인 앵글을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플레인 앵글은 경사면에서 어드레스 경사면에 2의 분류가 된대요. 근데 이제 클럽이 짧을수록 클럽이 갖고 있는 자체 라이 앵글이 조금 더 업라이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하고 웨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는 플랫하고 조금 더 웨지로 갈수록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리고 클럽은 바닥에 완벽히 닿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면 클럽 샤프트는 한 가지 플레인 앵글 기준점으로 정렬을 할 수 있대요.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낮은 플레인이 뭐냐면 핸즈 온리. 요건 샤프트가 갖고 있는 요 플레인 앵글 자체가 된 거. 그 다음에 엘보 플레인, 그
그 다음에 턴드 숄더, 이건 회전된 어깨가 도달했을 때, 그리고 키어 숄더라고 있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두 개예요. 엘보하고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V1 같은 거 스윙 할 때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여기 샤프트 라인에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어깨 라인에 이렇게 하나 긋고, 요 사이에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플레인 앵글을 또 맞추는 건 뭐냐, 오른 팔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른 팔뚝 플레인 웨지를 선택한 플레인 앵글에 배치하면은 우리가 엘보로도 맞출 수 있고,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도 맞출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클럽 샤프트는 어드레스 경사면에서 움직이며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클럽 샤프트가 갖고 있는 이 플레인 앵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몸 구조상 백스윙이 가기가 가능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자,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검은 선이잖아요. 요 라인을, 요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고 백스윙 탑으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여기 엘보 플레인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백스윙으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잖아요. 이 플레인 앵글로 내가 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상당히 너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동이 없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면 우리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골프 스윙이 가능하겠죠.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동 없이 하려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플레인 앵글이라고 골핑 머신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빨간 선, 요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겨드랑이 선상에 이렇게 플레인 앵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거죠. 위로 뒤로 빠지고 상체를 숙인 각도를 유지하고 위로 뒤로 빠지면 이 라인을 따라서 위로 뒤로 갔다가 밑으로 내올 때는 밑으로 오고 바깥으로 내려가야지 이 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플레인 앵글을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태로는 백스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 없이 하려면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변화를 주면 이동 없이 우리가 한번 높아지는 이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조금 더 내 몸에서 멀리 이렇게 뻗어주면 자연스럽게 요 검은 선이 여기에 맞겠죠. 손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데 그럼 얘가 낫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뻗어주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라인을 지키면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동이 없는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디셈버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생각보다 이렇게 먼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잘못됐어요. 요게 엘보 플레인이 아니고 요게 뭐냐면 핸즈 온리. 어깨는 이 위치까지 도달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안에만 샤프트 플레인 앵글이 유지가 되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클럽 샤프트가 엘보 및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사이에 정렬되어야 하면 가장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플레인 앵글을 정렬해야 하는 이유는 임팩트에서 클럽 헤드의 토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이었을 때 구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거랑 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발끝 오르막일 때는 임팩트 순간에 이 넥 부분, 힐 부분이 먼저 닿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에 이게 닫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훅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발끝 내리막이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넥 부분이 이렇게 너무 들려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플레인 앵글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저 핸즈 온리 플레인으로 스윙을 한다고 치면 이 플레인 앵글이 너무 이렇게 플랫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왼쪽으로 향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업라이트해지면 오른쪽으로 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보나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사이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들리거나 너무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압력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왼팔하고 클럽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V자 쉐이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디셈버 스윙을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클럽 샤프트하고 왼팔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이면은 샤프트는 여기 있는데 팔뚝은 여기 있어요. 왼팔은 여기 있어요. 일직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는 2차원밖에 안 보여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잘 보여요. 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지만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V자 쉐입을 유지하고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7-7은 플레인 앵글 베리에이션. 플레인 앵글의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백스윙 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다운스윙에서도 이동을 할 수도 있대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요즘 한참 이슈였잖아요. 유행도 많이 하고. 맞아요. GC예요. 찰로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GC 패턴을 보면 올라갈 땐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것도 플레인 앵글의 변화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때로는 백스트로크 탑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건 뭐냐면 엘보랑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오른 팔뚝을 여기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보 플레인에 맞추려면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얘는 플랫해지는 거고, 아니면 이 상태에 맞추려면 왼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멀리 뻗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팔뚝도 자연스럽게 클럽 샤프트랑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만 라인만 지키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모든 플레인 앵글 이동 중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 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골핑 머신의 가장 이상적인 거를 제로 시프트예요. 이동 없이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만 내려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 몸에서 멀어지면, 디셈버 같은 경우가 이 패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죠. 그러면 이 디셈버 스윙했을 때 이 그립 끝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프로들보다 훨씬 더 끝이 발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보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까 우리 그 베이직 스트로크 모션 했을 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이 움직인다고 치면 얘만 위로 뒤로 빠지면 얘도 자동으로 맞을 수밖에 없겠죠. 스트로크에서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직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제로 시프트이죠. 그래서 이거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여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을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디셈버 스윙 어드레스를 보고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디셈버가 손이 머니까 클럽 샤프트하고 왼팔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이면은 샤프트는 여기 있는데 팔뚝은 여기 있어요. 왼팔은 여기 있어요. 일직선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왼팔하고 클럽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디셈버 스윙을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손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왼팔에 힘 빼는 것도 여기 압력 유지하고 여기 압력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죠. 영상을 볼 때는 2차원밖에 안 보여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잘 보여요. 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지만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V자 쉐이프를 유지하고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베노간도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 앵글을 유지해라는 거. 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또 요 두 가지예요. 싱글 시프트랑 더블 시프트. 자, 싱글 시프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백스트로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백스트로크 중 엘보 플레인 앵글에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이동이 한번 높아진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잘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경험했었어요. 예전에. 그 V1 스윙 분석했을 때 손의 위치 보면 처음에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더 높잖아요. 왜 높을까요? 이 개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번 이동한 거잖아요.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 손에 있던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손이 어드레스 때는 이 위치였는데 맞는 순간 얘가 더 이렇게 언코킹이 된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왼쪽이 블락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손이 여기 있다가 백스윙 할 때는 엘보 플레인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한번 높아지죠.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면 처음의 앵글보다도 훨씬 더 손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영상을 찍어보면 프로들 중에 높아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타이거즈도 높아지고 어니에스도 높아지고 뭐 다 높아져요. 같은 위치에서 임팩트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 베노간, 그리고 가르시아.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더블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스트로크 중 싱글 시프트로 이렇게 한번 이동하고 내려올 때도 다시 엘보 플레인으로 복귀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님이 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샬로잉 되면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제일 많이 써요, 프로들 중에서.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아까처럼 이제 제로 시프트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샬로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높았던 게, 여기서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면,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왼쪽이 비켜주는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단적으로 많이 몸에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파워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웨지는 이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엘보 플레이는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요. 이게 배너간이에요. 배너간은 이 패턴을 써요. 그래 배너간도 자꾸 여기서 스피네이션을 하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손으로 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배너간의 그 스윙 플레인을 보면 올라갈 때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클럽 헤드가 여기 있던 게 더 낮아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벤트가 더 많이 되죠. 그리고 왼손목은 더 플랫이 돼요. 그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려면 자연스럽게 스피네이션 동작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배너관이 모든 스윙을 할 때 스피네이션 동작으로 공을 친 건 아니거든요. 배너관은 훅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바꾼 게,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을 이렇게 벤트로 유지를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그립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다치는 걸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이드 샷을 칠 때는 스피네이션 없이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뭔가 이제 드로우나 뭔가 이렇게 거리를 요할 때는 여기서 얘를 폈대잖아요. 왼손목 이렇게 꺾였던 거를 얘를 폈다고 하거든요. 얘를 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레인 앵글이 더 누운 거죠. 그럼 플레인 앵글 이동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데 왼쪽만 비켜주면 자연스럽게 회전량도 많아지고 파워도 훨씬 더 세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한 것 같아요, 배너가. 자,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좀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자, 즉각적인 완벽함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이 현실적인 골프예요. 그리고 스트로크 패턴은 플레이어가 선택한 모션이래요. 그리고 모션이 샷을 만들며 모션이 향상되면 샷도 향상될 수가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션은 뭘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모션, 왼손 근의 개념을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클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구조를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려고 하면, 나는 직선으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 패턴 서클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클럽에 따라서 업라이트 하면 업라이트한 상태대로 라인만 유지하면은 그런 변화가 생기죠. 스윙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의 스트로크 패턴을 골프 쪽으로 기울일 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GOLF는 기하학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직선의 움직임이 클럽 헤드의 서클을 제어하는 그 내용이니까. 근데 골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서클을 정말로 서클로 만들고 회전을 회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액션하고 모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그러니까 회전은 모션에 가깝거든요. 테이크어웨이 때 제 왼손등이 타겟 쪽을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질 거예요. 그럼 제 의도는 뭘까요? 여기서 저 직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제 의도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오른쪽 어깨도 위로 뒤로 빠져야 되고, 힙도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고, 오른 무릎도 뒤로 빠지는 거. 이건 액션이겠죠. 그러면 얘는 왜 돌았을까요? 이 손등이 왜 돌았을까요? 돈 이유. 이건 액션일까요? 모션일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액션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라인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모션인 거잖아요. 나는 직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동작들은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깨 회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서 내가 이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뒤 멀어져야 되는 거고, 오른쪽이 멀어지는 것만큼 왼쪽 어깨는 공에 가까워지는 직선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회전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 어깨 회전으로 하려고 하면 대부분 제일 많이 미스하잖아요. 스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여기서 어깨 회전 많이 하라니까 어떠냐, 왼쪽 어깨를 자꾸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근데 내가 이 라인을 지키려면, 우리가 구조상 이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을 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라인을 지킬 수 있는데, 그냥 이 개념보다도 어깨 회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로크 패턴을 실행할 때, 그러니까 이제 스윙을 할 때 구성 요소 위치나 포지션보다는 시스템의 모션과 액션의 정렬의 관계가 더 중요하대요. 그리고 골프에 필요한 시스템은 법칙을 기반으로 하며 법칙은 의도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좀 어렵죠, 내용이?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 오른 팔꿈치 위치? 웨지부터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데 오른 팔꿈치의 위치가 다 동일할까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길이도 다르고 이 라이앵글이 클럽마다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오른 팔뚝하고 이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맞추면 오른쪽 팔꿈치 위치가 조금 더 지면을 향하고 내 몸 조금 더 앞에 있지만 짧은 웨지 클럽을 가지고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이렇게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더 벌어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벌어진 상태에서 팔뚝과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 얘는 살짝 뒤로 빠지는 거고, 플랫한 클럽을 갖고 라인을 지키면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 위치가 좀 더 지면을 보고. 근데 딥샌버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조금 다른 선수들하고 틀리게 멀리 쓰는 이유. 딥샌버가 이렇게 손을 좀 멀리 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클럽 샤프트 라인대로는 우리가 스윙하기에 상당히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얘를 좀 이렇게 멀리 서서 라인을 지키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윙은 낮아졌다가 한번 높아지는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딥샌버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멀리 쓴 거죠.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한 번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딥샌버가 이렇게 멀리 섰으니까 그렇게 따라 하는 거하고는 또 이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딥샌버 스윙할 때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 손이 이렇게 멀리 뻗은 건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왼팔하고 왼팔 플라잉 웨지 개념으로 보면 왼팔과 클럽 샤프트는 항상 이게 V자 쉐이브지 직선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딥샌버 스윙을 보면 딥샌버가 손을 좀 멀리 하니까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길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각도가 없어져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의 각도가 없어지면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왼팔하고 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멀어지는 회전, 로테이션 동작이 했을 때 얘가 열리고 닫히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 클럽 헤드 이동 양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 각도를 유지하고 손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얘가 턴해서 롤로 가면 이 클럽 헤드의 이동 양이 훨씬 많아지죠. 근데 이 각도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딥샌버 스윙하면 이렇게 멀리 서서 얘를 이렇게 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착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나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직선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V자 쉐입으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딥샌버 그 사진은 아니지만 베너간의 사진을 보고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보면 이 사진을 봤을 땐 어떻게 보이나요? 왼쪽 사진을 보고 일직선으로 보이죠? 근데 똑같은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있죠. 저 각도, 그러니까 이게 어큐뮬레이터 3번의 각도라고 하거든요. 이 앵글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파워는 세져요. 이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지렛대, 그러니까 왼쪽부터 클럽 헤드가 첫 번째 지렛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가 뭐냐면 이 손목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진자 운동.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두 번째 시계추가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쓰잖아요. 언제 쓸까요? 이렇게 하는, 퍼터할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웨지에서는 또 이걸 많이 쓴대요. 근데 딥샌버 같은 경우 퍼터할 때 좀 과장되게 왼쪽 어깨를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왜 할까요? 딥샌버가 왜 이렇게 조금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동작으로 이런 퍼팅을 할까요? 딥샌버는 왼쪽을 최대한 높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지렛대가 왼쪽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얘가 제일 길려면 로 포인트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과장된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굳이 우리가 스탠스를 크로스를 쓰는 게 아니고 오픈으로 쓰면, 아까 우리가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으로 했을 때 왼쪽이 높아지면 뒤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그냥 접었다가 피는 동작으로 해도 딥샌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딥샌버는 그거를 못 버린 것 같아. 정렬을 스퀘어로 서야 된다는 그거를.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오픈 스탠스예요. 퍼터 스트로크를 할 때는.
왜냐하면 오픈이 되면 될수록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왼쪽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정말로 이렇게 놓고 매달려 놨다고 치고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시계추처럼 움직이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웨지 스윙 할 때도 그랬지만 퍼터 할 때도 굳이 스퀘어 스탠스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7-7 다음이 뭐냐면 플레인 앵글의 이제 베리에이션, 이동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자, 플레인 앵글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백스트로크 중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내려올 때도 이동이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백스트로크 탑에서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보 및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된대요. 오른 팔뚝은 플레인 라인, 플레인 앵글을 모두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 팔뚝이 왜냐면 오른 팔뚝 플레인 웨지에서 이 팔뚝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데도 작용을 하지만 요 플레인 앵글하고도 같은 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뚝이 라인하고 그러니까 플레인 라인하고 플레인 앵글을 제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플레인 이동 중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과 함께 플레인에 유지가 돼야 된대요. 내가 이렇게 플랫해지고 이렇게 업라이트 하더라도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 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대요. 대부분 요 사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디셈버가 하는 게 뭐냐면 제로 시프트예요. 이동 없는 플레인 앵글 이동 없는 스윙을 이제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 디셈버 어드레스를 한번 봐볼게요. 손이 생각보다 멀죠? 근데 요 빨간 선이 뭘까요? 턴드 숄더 앵글이죠. 그럼 요 팔뚝하고 얘가 이렇게 맞죠. 근데 만약에 디셈버가 이 손이 지금은 이 발끝보다 더 이렇게 요 그립 끝이 발끝보다 더 이렇게 갔는데 얘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멀었던 게 얘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디셈버 스윙을 봤을 때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손이 다른 선수들보다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손이 이렇게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어큐뮬레이터 3번 왼팔하고 요 클럽 샤프트 앵글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유지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걸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샤프트 라인은 이렇게 있고 왼팔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V자 쉐이브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라는 거예요. 제로 시프트. 스트로크에서 변화 없이 하나의 베이지 플레인 앵글을 사용한다.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면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패턴을 많이 쓰죠. 싱글을 쓰죠. 이렇게 쓰죠. 싱글 시프트를 하죠. 자, 보시면 백스트로크 중에서는 엘보 플레인에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엘보 플레인이고 여기가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해져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책에 나오는 그림이.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높아졌다가 내려올 때는 요 턴더 숄더 앵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V1 같은 거를 해보면 어드레스 때 손위치보다 임팩트 때 손위치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게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로 시프트는 아니고 그 같은 게 누구냐면 가르시아 또는 베노가는 어드레스 위치하고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높아졌죠. 다시 이렇게 낮아졌다가 요 위치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블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책에 보시면 번역본 10-7 자, 보시면 이게 싱글이에요. 네. 싱글은 엘보에서 턴드로 왔다가 턴드에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가르시아나 베노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백스윙 때는 이렇게 엘보에서 턴드로 왔죠. 근데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이동을 해요. 다시 엘보로 찾아와요. 그럼 손의 위치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이게 더 업라이트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리버스도 있죠. 이렇게 업라이트에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그렇죠. 지지 패턴일 수도 있고 이제 루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누가 할까요? 매들프는 또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업라이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엘보로 내려오고. 근데 매들프 스윙을 보면 올라갈 때는 턴더 숄더보다 더 업라이트에 가요. 내려올 때는 엘보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룹 시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엎어친다는 그런 개념. 엎어치는 건 이렇게 와서 라인을 이렇게 엎어치는 거고 리버스는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엘보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엎어친다는 건 플레인 라인이 바뀌는 거고 이건 플레인 앵글에 관한 내용인 거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모든 이 앵글의 변화가 다 괜찮다는 거죠. 이 자리만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골핑 머신으로 스윙을 분석할 수 없는 선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딕센버가 하는 것처럼 이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근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패턴이 이 패턴을 제일 많이 하고, 싱글 시프트. 그리고 때로는 더블 시프트로 이렇게 왔다가 일로 내려오는 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